안녕하세요. 눈물로 세상을 바꾸는 울보시장의 박정인입니다. 박고은입니다. 네, 이 시청자 여러분, 고양시가 인구 100만이 넘은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 최성 고양시장은 2015 지방 행정 리더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고양시가 이 최성 시장님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드는 게 하나 있죠. 울보시장. 네. 박고은 아나운서 어떠세요? 저는 이 부끄러운 것은 눈물이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이 최성 시장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지난 5월 출간된 울보시장 이 개정 증보판에 쓰인 말입니다. 이 바로 나오자마자 또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세상에서 가장 눈물이 많은 울보시장 고양시 최성시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장 당선자 최성입니다.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 최성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감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에 고양시장이 당선이 되셨고 네. 지난해 재선에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네, 같아요. 감기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비단 재선 시장에 당선된 것만이 아니고 지난 이제 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전국적인 아픔이었던 세월호의 참사가 있었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는 선거 직전에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또 제가 비록 이제 시장에 출마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였지만 어떻든 또 고양시 아픔이 있었고 또 이 와중에서 이제 선거판이다 보니까 경쟁하는 후보들이 또 많은 이제 책임 논란, 또 공격,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또 이런 이 공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 아버님께서 선거 직전에 또 돌아가셔가지고 뭐 선거를 저는 거의 치르지를 못했고 세월호 참사, 터미널 사건, 또 아버님 장례식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제 앞으로의 뭐 시장으로서의 인생 또 앞으로 저의 뭐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아무튼 지난 1년은 어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무튼 고통과 고민과 또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그래서 재선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지난 5월 29일이었죠. 울보시장 개정 증보판을 또 출간하셨습니다. 최근 인터넷 서점 사회과학 분야 베스트셀러에 또 오르고 또 이제 출간 이후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보시장을 처음 책 낼 때도 제가 이제 청와대에도 근무해보고 국회의원 생활도 해보고 또 떨어져서 이제 백수로도 지내보면서 겪은 어떤 뭐 청와대에 있을 때는 남북 문제 또 국회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민생을 경험했지만 막상 제가 국회의원 떨어져서 아내가 냉면집도 해보고 제가 또 기획사도 차려서 망해도 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안정적으로 집에다 가져다 주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많은 이 시청자들은 한번 국회의원 하고 나면 뭐 연금으로 뭐 수천만 원씩 계속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원도 받는 게 없어요. 60세가 넘으면 100만 원씩 주는 지원금 아마 지금은 아마 그마저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아픔 속에서 시장에 당선됐는데 시장에 당선돼서 만난 시민들은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시민들하고 너무 다른 세계였던 거죠. 정말 이 장애인을 둔 부모의 눈물 또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는 세 자매의 아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또 치매 걸린 부모님과 또 여러 가지 우울증에 걸린 가족들의 아픔 다 우리 사회에 있는 아픔들인데 이제 그것을 시정 현장에서 만나고 이제 울고 웃고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청각장애인 누나를 뒀던 어린 시절의 아픔들 또
또 치매에 걸리시고 네. 말기암 투병 중이셨던 아버님의 아픔이 이제 오버래핑이 되면서 이게 뭔가 표현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저만의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떻든 그 욕구, 네. 공감 네. 이 부분들을 이제 울보시장이라는 이 그 책을 냈고요. 이번 이제 책을 내고는 어떤 더 이상 제가 새로운 내용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제 마음속에 진실을 담았고 또 여기에는 동영상을 좀 담아서 제가 원래 이 책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담은 게 아니고요. 원래가 한 20년 넘게 캠코더 하나 들고 뭐 북한 가면 북한 동영상 찍고 현장 찍고 또 독일 통일 현장 또 민생 현장에 가면 그걸로 이 삶의 현장, 역사 현장을 담는 이런 좀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엑기스를 모아서 리얼 다큐로 만들었는데 이번 사실 울보시장의 이 그 증보판의 핵심은 40분짜리 다큐 영상이에요. 네. 아. 그 37분 정도, 40분 네, 정도 네. 영상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이제 글쎄요. 시장님 말씀을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얘기를 좀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재선 당시에 이제 고향 터미널 화재 사건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속보로 뉴스를 네. 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사실 뭐 시장님의 직을 내려놓은 선거 네.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잖아요. 마음이 좀 편치 않으셨을 텐데 네. 어떠셨나요? 이 한 용접공의 잘못된 실수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네. 거대한 특권층의 결탁에서 오는 네. 그리고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던 세월호 사건하고 사건의 발생과 또 원인 사태 진전은 다르지만 네. 이제 세월호는 곧 고향터미널 사건, 세월호 선장은 곧 고향시장 아니냐 이제 이런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네. 근데 저는 시장직으로부터 물러나서 이제 선거 치르고 있고 할 수도 없고 비난은 쏟아지고 또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또 입원해 계셨고 예. 뭐 말도 못했죠. 중요했던 것은 좋다. 그러면 이 터미널 사건을 내가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잘 풀어야 되겠다. 선거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뭐 비록 내가 시장직에 있진 않았지만 그래서 유가족들을 만나고 또 아버님이 머물고 계시던 이제 그 병동이 또 유가족들이 온다고 해서 비워드리고 네. 시장이 되자마자 이 보상금 처리 그리고 백서 발간 그리고 또 경찰서에 이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 해가지고 마지막 중국 동포까지 해결할 때는 결국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책임질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책임지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환자까지 보상금 처리를 회사하고 해서 마무리하고 백서에 반성문을 쓰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뭐 그렇다고 자랑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을 피하지 않고 이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는 문제는 그 와중에 이제 선거를 치루어야 되는 이제 아들의 모습을 이제 아버님께서 보시다가 아무튼 먼저 가셨죠. 예.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네. 것은 또 최 시장님의 신념과 또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 앞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아버지셨죠. 이 울보 시장에 보면은 아버지께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네. 쓰여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평생 교육자셨고요. 87세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까지 책을 놓지 않으시고 주무실 때도 책을 이마 위에 놓고 주무시고 예. 몸이 거동이 불편한데도 3, 40분씩 교보문고 가서 책을 보고 오시고 책만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뭐 하이데거, 니체 그리고 뭐 천체, 지학, 지도자론 또 이렇게 복지 TV에 출연하고 나면 모니터링을 다 해주세요. 네. 성아 너 이런 건 잘했고 이런 건 좀 아쉬웠고 그런 분이셨죠. 아버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87년의 인생을 성실하게, 치열하게, 네. 열정적으로, 젊게
항상 배우면서 토론하면서 사신 모습, 저는 그걸 보고 자랐고 그게 유전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인이 박혔던 점.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고3 수험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안 믿으시겠지만 고3 때처럼 네. 또 선거 전날처럼 35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네. 이 주어진 일에 파묻혔다면은 바보죠, 뭐 사실 어리석은 거고. 예. 동영상에서 울보시장 책과 함께 나온 그 동영상에 보면은 아버님을 위해서 서울의 모 대학에서 마지막 강연 네. 그 영상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아주 쩌렁쩌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때가 아버님이 치매가 오신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의논을 했을 때 아버님한테 이제 워낙 강의하시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80대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의 석좌 교수였으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로하신 석좌 교수셨을 거예요. 그래 이제 지인들 한 50여 분 모시고 강의를 모실 때 틀림없이 아버님이 1시간 동안 이상 하시고 막 주제가 옮겨가죠. 근데 메모 가지고 오셔가지고 시간도 한 20분? 네, 우리가 이제 주문을 했어요. 아버지 너무 많이 이야기하시면 한 20분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을 엄수하고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만이 중요한 게 거기서 두 가지. 그러니까 그건 소름 끼치는 거래요. 아버지시지만 왜 그러냐면 그때 오늘 임종을 맞이하는 각오로 현실에 충실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 딸은 나의 스승이고 거울입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시는데요. 이건 정말 하기 어려워. 시민이 저의 교과서입니다. 시민이 거울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마지막에 말기암 투병 중이시면서 치매 걸리신 분이니까 그건 얼마만큼 자기를 절제하고 이렇게 지키시려고 했던가 이제 하는 부분을 보여준 거죠. 미래는 바로 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말하자면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미래입니다. 주옥 같은 강의를 듣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사실 책을 보면서 그냥 자서전이기보다는 정말 좀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 희망이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울보시장 이제 책을 통한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네. 여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각장애인 누님이 나오십니다. 그 누님과의 관계 어떠신지 또 알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젊은 시절에는 장애인 그러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좀 사회적 분위기가 없지 않았고 저도 이제 그런 나쁜 동생 중에 하나였고 친구들이 오면은 이렇게 누나한테 눈치를 줘서 좀 피하게 하고 누나는 또 동생이 이쁘니까 굳이 또 과일을 깎아가지고 와서 그럼 또 누구냐고 그러면은 우물우물하고 이남 이녀면 이제 쭉 물어보면 또 작은 누나 대목에 가서는 우물우물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대학에 가서 조금 사회에 눈이 트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것은 비단 장애인 누나만이 아니라 부모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부끄러울 것이 아니다. 정말 진정으로 부끄러울 것은 탐욕에 가득 차고 부정의하고 독재에 빌붙어서 호가호위하고 일제 친일해서 가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아주 부정의한 이런 존재로 저기 되고 또 조금 가졌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고 또 아주 이기적인 자기만의 출세와 성공만을 도모하고 대학은 인류대학 다니면서 이게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서서히 주변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누님과 이제 그런 어떤 연이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근데 장애인 정책 같은 것들 굉장히 좀 남다르시잖아요. 네. 또 생각하시는 분. 네, 고양시는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 시장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네. 근데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그게 막 기쁘고 고마운 게 아니라 무지하게 부담돼요. 예, 그러니까 그건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을 돕기 때문에. 왜? 아니 나는 우리 장애인 누나가 있는데 누나조차도 우리 가족이 내가 충분히 케어를 못 해드리고 네. 나는 내 일신상에 공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뛰고 누나는 기도해주고 항상 베풀어줬는데 내가 누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약간의 선물, 약간의 용돈, 뭐 약간의 진정성 어린 커밍아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00만 시민 중에 수만 수십만에 해당되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누나에게 했던 미안함으로 마음적으로 해주고 약간의 정책들을 펴죠. 뭐 장애인 법정 차량을 좀 해주고 뭐 이수해주고 아까 말했던 좀 복지 행사할 때 약간 근데 이제 이걸 이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시장님 평생 처음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장애인끼리 하는 체육대회인데 그리고 그걸 한번 하려고 했더니 또 소문이 시장에 장애인 누나를 두니까 자기 누나가 장애인이라고 장애인만 편애한다. 그러니까 이게요 섬찟한 거예요. 두려운 거고 부담되는 거죠. 장애인들을 대할 때 두렵잖아요. 뭐 예산을 풍족하게 해주고 뭐 물론 복지 예산이 그 전에 한 2천억 정도에서 4천억 정도로 2배로 또 늘렸고 또 뭐 복지 나눔 1촌 맺기 하고 또 뭐 경로당 개선 사업 하고 백세 뭐 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지만 문제는 제가 두렵고 미안한 건 과연 그 얼마 안 되는 자치단체 차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장애인들 어르신들의 근본적인 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가 몇 프로가 해결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10%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가진 이제 마음가짐은 그럼 내가 뭐를 해드릴 건가? 이분들한테 마음적으로라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눈높이를 맞춰드리고 다른 비장애인들한테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너무 차별하지 말고 따뜻하게 좀 공동체적으로 가자라는 이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왔던 것 같아요. 상 진짜 많이 받으셨는데 뭐 올해 부부상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이제 가정 얘기 잠깐 할게요. 네. 그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된 얘기가 울보시장 네.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은 아마 버스 안에서 신문을 좀 볼 수 네, 있을까 네, 네. 굉장히 조마조마하시면서 네, 어쨌든 네. 빌리셨어요. 네. 그래서 버스 터미널에서 내리셔서 네. 또 잃어버릴 뻔했는데 네. 찾아서 네. 가서 설득을 해서 네. 축제를 같이 갔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는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용기. 네, 용기. 굉장한 네, 내공인데 네. 그런 것들이 아마 평소에 많이 작용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행정을 하시거나 네. 그럴 때. IQ는 제가 낮은데 EQ가 발달됐다고요? 감수.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안는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과 길을 함께 갈 때요. 저는 독일로 유학을 가게 돼 있고 독일에서 최고의 장학금을 받고 또 베이비 수당까지 받기로 됐는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에서 지고 영국으로 유학 갔을 때 정계 은퇴를 했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오신다고 할 때 독일 유학을 포기하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끝이 난 미래가 없는 김대중 연구소라는 아태재단에 제가 합류를 했고 외무고시 제가 일찍 합격했는데 또 포기하고 아무튼 뭐 좀 처 경우도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분이고 처가 네. 모르는 분이라네요. 제 마음가짐을 보시죠. 모르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또 아무튼 정치인 아내로서 뭐 집안이 좀 화려해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 보니까 부인들이 일하고 있거나 집안이 좀 나은 분들은 도움받는데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뭐 그런 특별한 백그라운드도 없고 또 제가 청와대, 국회, 시장 돼서 많은 권력과 권한을 누리는데 그걸 하나도 즐겨하질 않아요. 좀
그걸 좋아해야 그래도 좀 미안하면 보상이라도 되는데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처가 그래요. 여보 당신 미안해. 당신한테는 정말 내조를 잘할 정치인 아내가 필요했는데 근데 이게 웬걸요? 그 감각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지역에 가거나 또 어디를 가더라도 저보다 처가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좋은 이유가 시장은 좀 말이 많다. 예? 예. 뭐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자기가 막 설득해갖고 그러는데 아내는 30분이고 들어준다. 예. 그리고 저는 일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하루에 10가지 일을 예, 같이 봐요. 네. 근데 저는 바빠 죽겠는 선거 때도 어디 복지관을 가면 하루 종일 가가지고 거기만 봉사를 하고 그럼 내가 저랑 밤에 다퉈요. 아니 여보 지금 선거 때인데 네. 10군데를 띄워줘야 이게 지금 표가 오는데 그 복지관에 가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고 등만 돌리고 그 일만 하다 보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근데 이제 이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시장인 저는 좀 정치적이고 아내는 천상 내조형이고 서민적이고 경청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시민들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주황색 점퍼 또 이제 그 녹색 소형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모습, 이 청렴함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것도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소형 녹색차를 타면 누가 보다도 쇼고 정치적인 이런 계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예상했어요. 네. 예, 그걸 예상 안 한 게 아니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의 시정을 보고 여러 가지를 흉내낼 수는 있어요.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주황색 옷을 입고 녹색 소형차를 타고 국회의원 때는 중고차 타고 배지 안 차고 이건 어려운 거죠. 이것은 뭐냐면 저와의 약속이에요. 저한테. 네. 예. 다 유리알처럼 투명한 곳에서 너를 보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 떨어져서 백수가 돼서 갈 때 친구들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배지를 버리고 중고차를 타고 자전거 타고 시장이 됐을 때 이러니까 저는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또는 다음이라도 시장을 그만뒀을 때 같이 복지TV 와가지고 그때는 최성 박사로 와가지고 다른 복지 문제 논의할 때 예,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 시장님 그때나 지금이나 네. 그때는 되려 우리 사회자처럼 내가 멋지게 양복 입고 나타날 거예요. 예. 저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에게 네. 끝으로 좀 말씀 네, 좀 네.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또 남의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또 앞으로 정말 희망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나누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무튼 우리 백만 고향 시민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아무튼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복지TV 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또 마음의 평안함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고양시가 인구 100만 도시로 도약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도 쉼없이 모든 노력과 열정을 바친 고양시장님의 말씀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민선 6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한 도시를 위한 노력과 또 고양시의 도약을 많이 기대하고 저희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